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간 자가 누구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민법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자가 누구냐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없는 자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수령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령 능력이 없는 자가 누구냐? 제한 능력자인 거야.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보다 좀 더 심한 의사 무능력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령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령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예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고 혹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습니다.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가 얘한테 도달은 한 거야. 얘한테 도착은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할 당시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였다는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했을 때 이 의사표시로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갑이 을한테 야, 너 의사표시 받았으니까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을 쪽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도달했어. 빨리 이행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을이 결정하는 대로 쫓아가야지 자기 주장하는 대로 쫓아가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을이 나 의사표시 못 받았어. 그럼 못 받은 거고 을이 나 의사표시 받았어. 그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정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갑은 의사표시 갔잖아. 제발 이행 좀 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을이 몰라. 라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제한 능력자에게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럼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하고 해결할 일이 생겼죠, 이제. 그럼 이때부터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다라고 해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고 난 다음에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는 법조문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수령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 대항하지 못한다가 기역, 니은 요거 두 개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니은 그러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아시겠죠? 우리 민법에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100%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의 제3자가 주장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두 사이의 법률행위가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데 그 통정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그 제3자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정 매도인이 제3자에게 사실은 우리 사이의 법률행위가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데 당신이 가지고 간 것도 무효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돌려주실래요? 라고 하면 손해의 제3자가 싫어. 나 그냥 가질래. 그러면 손해의 제3자에게는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손해의 제3자가 그게 둘이 짜고 한 행위였어? 나 이렇게 재수없는 거 싫어. 너 다시 가져가. 라고 하면 무효 주장하면 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대로 쫓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사람에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요.
어쨌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상대방을 모를 수 있나요? 아무런 잘못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락이 끊어져 갖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보내려면 할 수 없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죠?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채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는 거야. 채권자가 저 재산을 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내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들이 채무가 너무 많다고 상속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법상 옛날에 호족상에 들어가 있는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 되죠. 그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유가 돼야 되는데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제 채권자가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해서 국가 소유가 되고 나면 그때 제가 담보권 실행이나 기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경매를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국가한테 네가 가져가라 그럼 국가가 그럴 거 아니야. 진짜 상속인 없어? 상속인 지금 다 포기했다고? 그러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 있는 상속인은 다 포기했는데 근데 상속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기재되나요? 그분이 평생 집에서만 잤어? 안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속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럼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하기 전에 공시송달 먼저 해야 된다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나는 그 부동산의 저당권자인데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소유자가 있어야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텐데 소유자가 없어서 저당권 실행 경매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로 등기 인수 청구할 판인데 혹시 이 물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송달을 했는데 기간 동안에 신고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상속인이 없는 걸로 해서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하고 국가가 소유자가 되면 이제 경매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생긴다. 옛날에 어떤 분 돌아가셨더니 왕 회장님인가 이렇게 한국은 아니고 하여튼 외국에 한국에 가까운 어떤 나라에 왕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는데 전부 나도 n이요. 그래서 n이 엄청 나왔대잖아. 그래서 IM 3이 아니라 INN 그런 데죠. 네, 그래요. IM Sam. 영화 모르세요?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여태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113조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의사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시송달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있다면서요? 그럼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적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 안 나와요. 그냥 참고사항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욕심만 많아갖고 다 적어놓고 수화는 못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법원에다가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할 때 권리 관련 서류를 전부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가 들어가 있죠? 서류가 들어가면 이 서류는 법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되는 거죠.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 그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게시판에 게시해서 2달 내지는 게시한 날로부터 2달 내지는 2주. 국내에다 해야 될 건 2주. 해외에다 해야 될 건 2달이에요. 2달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공시송달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공시송달할 때는요. 받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2달 정도를 주는 거예요. 2주만 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외국에 나가 있었다 그러면 송달의 효과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공시송달료는 조금 부적합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공시송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의 명령 없이 지 마음대로 일간신문에 공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지금. 얼른 지워야지. 얼른 지워야 되고요. 자, 대충 절차는 아시겠죠? 예. 2주 2달 요거만 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차는 쓰라고 안 나오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공시송달의 절차만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공시송달의 요건은 민법 제113조에 있잖아요.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죠. 그러니까 민법이 중요한 거야. 우리 민법 시험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아니라 그 민사소송법의 절차는 2주 2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의 공고 방식으로 공시송달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공시송달의 요건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에. 거기 이제 앞에서 우리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에서 봤어요. 그거.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공시송달의 요건에 그래서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라도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있다면 그럼 친권자, 후견인이 있다는 얘기 뭐야? 법정대리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산관리인도 법정대리인이죠. 일종의. 그럼 그들에게 의사표시하면 되고 공시송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는 부재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송달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본 기억 나십니까? 부재자에서 본 겁니다. 자,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정해놓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일간신문 공고에 의한 송달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으로 상당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1번, 2번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공시송달의 효과입니다. 공시송달의 효과는 법원 사무관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외국에서 할 송달을 국내에서 했을 때는 몇 개월이요? 2달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됐죠? 그래서 2달, 2주 정도만 이거 아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요즘엔 외국에도 참 쉽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자도 보통 2달 정도 이렇게 유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사표시 이론을 다 했는데 거기 23회 기출문제 하면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답니다. 그 의사표시 효력 있다죠? 있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효력 발생하는 거죠. 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편물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거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상대방이 알았다는 얘기는 요지라고 했는데 요지주의 없다고 그랬죠? 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이랍니다.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요? 아니죠. 정상인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있다지 있다. 아, 피특정 후견이 있는 정상인이니까 정상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는 정관에 따라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임의 의사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아, 이사가 사직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정관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인사과에 도달하게 되면 그냥 사직이요. 근데 정관에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도 좀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직서를 썼다니까. 쓰고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너 만약에 집에 있으면 매일 근무 시간만큼 대가리 받고 있어야 된다고. 퇴근 시간 이후에만 책상에 앉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출근하는 게 낫죠? 그 다음날 가갖고 어저께 사직서 쓴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이론, 그 의사표시 이론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프린트가 하나 또 나갈 거예요. 짧게 사기 강박하고 의사표시 이론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요. 근데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다음 주 공부하기 전에 한번 그거 먼저 풀고 수업하기 전에 풀고 그러고 또 계속 공부할게요. 그럼 지금은 대리를 좀 해야 되죠. 예, 진도가 좀 늦어갖고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의사표시 이론을 했는데 이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합니다. 근데 언제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직접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법률 행위를 포기하고 손해를 그냥 감당해 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대신 법률 행위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 내가 책임을 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 행위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내가 다 책임지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자, 그냥 법률 행위 포기하고 나 혼자 책임 다 진다. 그럼 그거는 법에 나올 게 없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손해 책임진다라고 하면 법에 나올 게 없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 행위하게 하고 그 효과를 내가 책임진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법률 행위할 때는 어떤 요식은 아니구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일단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야.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입니다.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 그래서요. 자, 법률행위 대리는 등장인물이 최소한 상대방인데, 세 명인데, 갑하고 병이 직접 법률행위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용어가 얘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준 자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받은 자를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봤을 때는 병은 제3자죠. 갑하고 을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병은 제3자잖아요. 근데 을이 법률행위 할 때는 누구하고 하는 거야? 병하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대리행위의 상대방이고 그 효과는 병에서 직접 갑에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병을 봤을 때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제3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대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용어가 딱 고착되어 있는 거야. 대리권을 준 사람을 본인, 대리권을 받아서 법률행위 하는 자를 대리인, 그리고 그 상대방 또는 제3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리제도는요. 모든 용어가 대리인을 중심으로 용어 결정이 되고 권리 분석도 전부 대리인을 중심으로 권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제도잖아요. 아주 간단해. 대리제도니까 대리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대리인이. 대리인이 왜 대리 제도라고 했죠?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누구하고?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대리인은 하루 종일 갑을 위한 행위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할 때는 지 이름만 쓰면 되지만 갑을 위한 행위를 할 때는 지 이름만 쓰면 안 되죠. 내가 한 100여가지 행위 중에서 요 행위는 내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별도로 표시해야 되거든. 그 표시 행위를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이제 법률 관계가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대리권의 법리가 적용이 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 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대리 행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 행위의 효과, 즉 대리 효과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뭘 하고? 법률 행위를 하고,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뭐 한다고요?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리인이죠. 근데 법률 효과가 왜 본인한테 귀속이 되냐고. 대리인이 법률 행위 하면서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행위라고 썼단 말이야. 이걸 현명했단 말이죠. 갑의 대리인 의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래 네 거 사는 게 아니라 갑 거 산다라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 법률 효과가 갑에게 가야 되는데, 갑이 봤을 때 갑은 의리 누군지도 몰라.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지가 대리인이라고 법률 행위했다고. 그럼 갑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이름을 알리면 안 되죠. 내 이름 알리면 어떤 놈이 내 이름 쓰고 나는 신의영이 대신은 안무개입니다.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럼 이름은 알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대리행위 했어도 얘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하면 그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대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 대리권을 줬으면 대리권이 어디에 근거해서 얘한테 생겼느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으면 그걸 법정대리, 만약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그걸 임의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정대리와 뭐죠?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임의대리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의사결정 누가 한다고요? 대리인이 결정하죠. 표시는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표시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대리행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대 무지하게 매 맞고 있대 지금. 그럼 얘가 갑 쟤 왜 매를 맞지? 하지만 얘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대리 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기 강박을 누가 당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도 대리인은 사기 강박 당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겠죠.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 효과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대리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죠. 요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이런 거야.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이게 대리제도란 말이죠. 그치, 표정들이 다 안 좋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 지금.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법률행위 이거잖아. 이거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 본인한테. 그럼 보세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가 대리제도 맞잖아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도 또 대리제도를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나눠지고 대리인이 가서 얘하고 법률행위 할 때 사세요라고 하고 끝납니까? 병이 그럼 살게요라고 하면 그 의사도 받아야 됩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사세요라고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살게요라고도 해야 되죠. 사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살게요 하려고 했더니 쉬, 깨요는 여기 가서 해. 그럼 이거 사 안 사? 안 사버리죠. 귀찮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를 뭐라 그래요? 수동대리라고 하는데 보통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론이 조금 더 전개돼서 많이 나가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어야 되죠. 사세요라고 하려면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럼 잔금 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얘가 잔금 줍니까? 안 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이 말은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론이 비약적으로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리제도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행위 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뭐죠?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 그냥 유권자 빼고 그냥 대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리행위 할 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냐 유권대리냐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행위할 당시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유권대리고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조건 무권대리죠. 근데 본인이 나중에 대리권 수여할 수도 있죠. 에휴 불쌍한 거 그래 나 대신 해라 라고 해서 이 행위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무권인지 유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대리행위 성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대리제도고. 그럼 모든 분야에 다 대리제도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대리제도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일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중에서 우리 표현행위 있죠? 표현행위는 대리가 가능해. 표현행위. 그래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같은 거 있죠? 이건 대리가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 줄쳐놓고 왔던 거 어저께도 한번 확인했죠? 그렇죠. 178페이지에 있었나요? 187페이지에 있었나요? 한번 넘겨보세요. 187페이지.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반성하면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또 지나갔나요? 거기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제나 관념의 통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대리,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있었죠? 예, 여기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리가 가능한 분야는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그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자, 요 정도가 좀 가능해요. 그럼 불법행위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법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는요, 대리가 불가능한 거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도 대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사신. 불사신은 대리인 쓸 필요 없죠. 초능력자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 대리가 가능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병집에 가서 이거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을이 가서 병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병이 안 판대. 죽어도 안 판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에이 너 두고 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담장을 넘었죠. 넘어서 이거 훔쳐오면서 거기다 썼어. 갑을 대신해서 을이 훔쳐갑니다. 이러고. 그러면 형사들이 갑 잡으러 가, 을 잡으러 가. 을 잡으러 가죠. 을 잡으러 가면 을이 그럴 거 아니야. 형사님들 저 민법 좀 공부하셔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갑을 대신해서 훔쳐간다고 써놨는데 모든 효과는 갑에게 귀속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형사들이 뭐래? 야 우리 형사지 민사 아니야 임마. 그러겠죠. 그래 불법행위에는 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 안 보세요. 신분행위. 신분행위가 뭐 있어요? 혼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바빠 죽겠어요.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오늘 결혼해야 되는데 네가 대신 가서 결혼 좀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라.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건 내가 살게. 그 친구가 갔다 오면 그 부인이 나한테 와 안 와? 너보다 얘가 더 낫다 그럴 수 있죠. 안 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신분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행위는요.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하고 항상 분쟁 생기는 게 유실물 습득인 거예요. 유실물 습득. 여기서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유실물 습득했죠. 대리행위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대리행위. 하러 가다 보니까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이 외국 사람 지갑인가 봐요. $100짜리가 100장 들어가 있네. 딱. 얼마요 그러면? 그렇죠. 예, 한참 걸리는 거 봐. 그죠? $10,000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번 뒷주머니에 넣는다. 2번 대사관 갖다 준다. 3번 대리 행위 중이었으니까 본인 갖다 준다. 몇 번이 답입니까? 네. 어쨌든 3번은 아니죠. 네. 답은 내기가 좀 곤란하지만 본인 갖다 줄 건 아니죠. 암만 대리 행위 중에 주웠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갖다 주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나 신분행위 여기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갖다 준다 좀 답답합니다. 그죠? 대사관.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그 지갑을 주시면 해당의 이제 여권 같은 거 보고 해당 나라 대사관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갖다 준대요. 그것도 택시까지 타고 가서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죠. 근데 외국 나가갖고 제 친구도 한번 잊어버렸는데 안 와요. 얄짤없어요. 얄짤없지 안 오는데 그 영사관 가니까 영사관에서 한 2, 3일 기다려 보시면 연락처로 연락 올지도 모른다고. 그 대신 돈을 좀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아마 여권은 내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돈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 가서 지갑은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지갑은 못 봤고요. 여권만 봤어요. 그리고 여권만 주더라고. 지갑 안에 여권 넣어갖고 다녔는데. 그러더라고. 돈은 싹 다 빼더라고. 그리고 여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줘. 근데 한국 사람은 해당 대사관에 여권하고 지갑 안에 있는 돈하고 다 갖다 줘요. 그럼 그 대사관 직원이 한국 사람 신이영이가 이거 찾아주셨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다 돌려줄까? 돈은 싹 빼고 여권만 줄까? 돈은 싹 빼고 여권만 줘. 걔네들도. 외국에 나가서 여권만 되찾아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야 정말로. 하늘이 보호하사죠? 이렇게 되는 여권만 찾아도. 자,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자, 그래서 불사신에는 뭐가 없다고요? 대리가 없다. 책으로 몇 개 얼른 보고. 자, 대리입니다. 대리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대리의 의의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 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줄쳐 놓으시고요. 뭐 사적 자치 확정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대리제도와 구별되는 제도 중에서 대리와 사자가 있죠. 사자. 이 대리와 사자는 세모 표현해 놓으세요. 이게 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1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그 대신 사자와 대리인은 차이가 있어요. 대리인은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직접 해요. 근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하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 하는 자야? 예, 치부름꾼이야. 그냥 쪼르르 쪼르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사자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사자 중에 대표 주자가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만나보신 분 계세요? 저승사자 TV에 가끔 한번 나온 적 있죠, 옛날에. 그럼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와갖고 갑시다. 그럼 그 할머니 뭐라 그래? 내년 봄에 우리 막둥이 장가 드는데 그거 좀 보고 갈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승사자가 뭐랍니까?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소. 라고 얘기하잖아.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만 전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는 뭐 한 3년만 좀 연기합시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승 데리오라 그래. 그럼 되죠? 내가 명색이 소장인데 현장사령관인데 어디 쫄다가 와갖고 저승 데리오라 그래. 저승 데리가 오면 거기서 잘 합의해서 3년씩 한 3번만 연장해서 1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3년씩 3번이면 9년인데요 라고 얘기하던데, 합의 기간 또 길게 잡아서 1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합의하면서. 그죠? 자, 좋습니다.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사자, 뭐 이제 요즘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제도의 본질과 관련돼서는 대리인 행위설이 있죠. 대리인 행위설, 거기에 줄치지 마세요. 줄치지 마시고. 자, 법률상 행위자는 대리인이죠. 근데 그 법률 효과가 왜 본인에게 귀속이 되느냐? 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현명. 아시겠죠? 현명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볼 거 없어. 옆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불사신의 대리 없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불사신, 대리 X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불사신의 대리 없다. 그 정도 써놓으시고, 대리의 종류가 밑에 쪽에 나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면 법정.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면 임의대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능동적으로 의사결정 전달하러 갔으면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게 되면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런데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 없었으면 무권이겠죠. 무권대리. 그래요. 제가 줄치라고 안 그랬는데 왜 다 줄치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대리의 삼명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 뭐요? 대리 효과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리권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리권.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